그 후로는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십시오. 어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던가요? 그때 뭐 화국봉 등장 뭐 여태까지 내가 한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예. 77 그런 것 같습니다. 77 맞아요. 그래서 11기 3중 전에 11기 이 3중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줄여서 이 얘기합니다만은 공식 풀네임, 풀네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풀네임은 중국 공산당 제11차 전당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것이 풀네임입니다. 어디 제가 방금 그렇게 풀네임으로 했는데 그대로 리피트가 가능하냐면 어디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가 뭐라 하던가요? 방금 풀네임으로 그 회의 이름을. 풀네임. 네. 중공당. 중공당 제11기 3중 전. 이렇게 기억력이 효심부터 못 외운 거 보십시오. 그렇게 복잡해, 길어.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 제11차 전당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렇게 줄여서 너무 기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줄여서 그냥 11기 3중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걸 할 때마다 어떻게 그걸 다 쓰고 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이 어디 나오셔서 연설을 하실 때 보통 많아야 한 30분 안 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당 전체 회의 전당대 같은 데 나와서 주석이 연설하면요 4시간 5시간씩 해요. 와, 그것을 서서 읽는데 정말 그 힘 안 좋은 사람들은 못 오겠대요. 그런데도 꼿꼿이 서서 서너 시간을 다 읽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건 뭐이냐, 그 당 대표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당의 정책, 앞으로의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 그런 점은 우리도 참 저는 중국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좀 본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해서 어떤 특정 국가라고 해서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국가라고 해서 예컨대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똑같은 이치로 사람도 누구라고 해서 예컨대 유진창 회장님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쁜 점도 있고, 정순영 총무 저렇게 방긋방긋 웃는다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이 유도회 북구지구 회의에서 뭐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몇 가지 오늘 요점을 정리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제일 오늘 강의했던 것이 우리 유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유학대학에 입학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유림에 들어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관용. 우리 관용을 영어로 뭐라고 한가요? generous. 네? generous.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tolerance. 그건 불어인데. 불어지요. 네. 불어를 보통 써요. 그것을. 근데 영어로는 tolerance 그러니 tolerance도 않고 관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관용을 해야 돼. 누가 좀 서운하게 했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나도 저랬을 수 있을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좀 참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을 막 직설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유림에 대해서 내가 좀 쓴소리를 좀 하겠는데, 이것도 나도 유림의 일원이니까 우리가 좀 자숙하고 자성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라.
행여 이것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오수열 교수가 우리 향교에 대해서 우리 유림에 대해서 비판하더라 이래가지고 또 나한테 또 나쁜 소리가 들려오고 좀 그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했다니까요. 무슨 이 얘기를 하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들어가더라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강의할 때 뭐 어디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회사 앞에서 그래.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예요. 특히 교수들한테는 그것은 정말 아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왜? 한문의 자유가 있어. 저는 여기 유학대학 학장이라는 자격보다도 지금도 나는 교수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강당에서 강의할 때 하는 얘기는 그 대통령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래서 강당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국가에서도 만일에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연행을 해갈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고 데려가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어긋납니다. 그것이. 실제 70년대 후반에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아무개라는 분이 이북에서 넘어온 월남한 교수인데 나보다 연세가 좀 많아서 먼저 퇴직하셨지요. 월남한 교수인데 수업 시간에 그냥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쌀을 원조해 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먹고 살기도 지금 팡팡해갖고 죽겠는데 뭐 북한에다가 쌀을 원조해 줘야고 그냥 푸쓱 이 소리를 해버렸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전부 밀대가 있을 때입니다. 캠퍼스에. 그래가지고 2시간 연속 강의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에 그냥 등치 좋은 놈이 와가지고 당신이 임아무개 교수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갑시다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긴급조치가 발동되니까 그래 총장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박 대통령 죽고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기회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어떻든 이 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승리를 했습니다. 중국 정치사에서 보면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는 당과 관련되어서 국가와 관련되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당 공식 회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이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가 뭐냐? 마오 주석에 대한 결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오 주석의 과오에 대한 결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오 주석은 오류를 범을 수 없는 거의 신성시된 인물이었어요. 중국에서 마오 주석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이 회의에서 마오 주석에 대한 과오를 결의했습니다. 마오 주석이 중국 혁명과 건국 과정에서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주어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그걸 영어로는 뭐라 하냐? yes, yes, no 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긍정을 한 2차례 해주어 칭찬을 먼저 2번 해준 거예요. 유진창 회장 좀 안 좋게 얘기하려면 그는 그런 양반이 없지. 신은 서판 아니라고 체부도 당당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딱 칭찬을 한 2번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번에 그 한 것은 좀 그 실수돼. 그걸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감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러면 평생 갈고리를 쳐본단 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해. 이것이 영어의 대화법의 yes, yes, no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러더라고. 마오 주석이 그 혁명 과정과 건국 과정, 혁명 과정이라는 것도 언젠 것이 49년 이전이에요. 건국 과정.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공투쟁할 때를 건국 과정이라고 해. 이 두 과정에서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딱 칭찬을 해주고 그러나요. 버트 영어로 그러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끼친 과오는 우리 중국의 발전을 20년 후퇴시켰다.
이렇게 딱 결의를 하는 것이 공로도 인정해주고 과오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로 인정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중국 사회에서 거의 신성화된 인물이니까 무문제는 과오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기서 과오가 공식 회의에서 결의됐습니다. 따라서 마오 주석의 과오가 공식 회의에서 결의됐다고 하는 것은 마오의 신성성이 깨진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마오 주석도 비판받을 수 있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반열로 내려왔구나. 신적인 존재에서 이제 우리 같이 보통 중국말로는 그걸 라오빠이 신이라고 합니다. 로백성 라오빠이 신. 우리 같은 라오빠이 신으로 내려와 버렸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오 주석이 추진했던 정책과 다른 노선의 정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오 주석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일지에 내놨기 때문에 그 양반이 20년, 30년 추진했던 정책에서 다른 노선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1기 삼중전입니다.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그 중요한 내용은 78페이지 안에 있는가요? 이러저런 일들 앞으로 현대화를 하겠다. 마오 주석은 경제 현대화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는 것이. 그것이 모 주석의 일관된 생각이.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 정신. 그 말도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 만능이 되어가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는 적어 보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대, 예컨대 우리가 10대 때, 이 반세기 전에, 그때야 배고픈 것이 당연하고 대부분이 다 못 살고 그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2020년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밥 한 끼를 줄이자, 두 끼만 먹고 살자. 그러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여러분? 대번에 집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우리 유림들도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이자. 우리 유학생들 받아들인 거 보십시오. 이것도 시대의 조류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가 여자들이 학교에 나와서 똑같이 한답니까?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 왜? 글자를 알면 친정으로 뻘뻘 편지나 했어. 남편이 뭐 어쩌네 저쩌네 하고 시합기가 저쩌고 그 귀찮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버리잖아 옛날에는. 내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가장 그 멋쟁이 신사 누구요? 기억력 좋으니까 누구요? 호적. 후수 선생 그 부인도 그 대사 부인까지 하고 장관 부인도 하고 대만으로 가서 중앙연구원 원장 사모님인데 그냥 봐도 진짜 무식이었다니까요. 왜? 가정에서 안 가르쳐준 것이 여자니까. 너는 밥만 할 줄 알고 말만 할 줄 알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버렸냐? 부잣집, 지체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요리 솜씨를 잘 배워버렸어. 일자 무식이지만. 그러니까 그 좋은 요리 솜씨로 미국에 가서 대사 부인을 할 때 워싱턴에 모든 외교관들 사회를 다 그 입맛으로 사로잡아 버렸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제가 지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안동에 도산서원 있죠? 도산서원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대요. 진취적이에요. 우리 광주 전남 전혀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중추절 이제 달의식을 하는데 그 헌관을 여성으로 모시지 않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다른 데서 한 군데도 그런 말을 낼 수가 없어. 여성이 어떻게 헌관하냐고 이래서
그 남성만의 독점적 권리요. 거의 수백 년 동안. 요거는 지금 여자가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대성전은.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시대의 조류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그랬네요. 우리도 그런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한 두 양반만 한 60명 그때 모였는데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두 양반만 박수를 치고 박수를 안 쳐. 요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이자는 말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전부 박수를 치더만. 우리도 그렇게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경제 현대화. 모주석은 이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경제 현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무엇이 그 후에 따라 붙은지 아세요? 경제 특구. 이미 그러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어. 경제를 현대화하기로. 그러면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은 한정적이다. 중국이 그 당시 80년도 안 돼서 78년 일이니까 78년, 79년, 80년 여원전의 일 아닙니까?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러니 여기저기 지을 수가 없어. 우선 외국에서 돈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인 돈을 여기다 저기다 나눠서 해버리면 안 돼. 그것은 마치 우리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울산 포항에다가 갖다 부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경제 특구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거기도 그러기로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신천이라는 곳에다가 시작을 했어. 광동성이라는 것이 특수한 곳이니까 중국에서는. 광동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상업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광동성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장사 속으로 밝아. 우리도 그러거든 우리 지역도. 그 광동성이 그렇습니다. 광동성은 말도 자기들 말 별도말을 씁니다. 북경말을 안 써요. 자기들 광동말을 씁니다. 광동말은 저도 못 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북경말이에요. 표준말. 광동에 가면 광동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보면 저는 몰라요.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간 화교들의 대부분은 광동 사람들입니다. 왜? 진취적이기 때문에, 상업적 수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외국으로 뻗어나가. 그래서 LA에 있는 화교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화교촌, 뉴욕에 있는 이 중국성 이런 데 가면 되게 자기들끼리 광동말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또 홍콩하고 가깝잖아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홍콩은 자본주의가 넘실대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천에다가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차관 빌린 것을 전부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실무를 맡아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 습증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이 그가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가 바로 등소평의 지시를 받고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때 광동성 당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어. 바로 그런 연유로 시진핑이가 제일 먼저 당 주석이 되어가지고 찾아간 지방 도시가 어디든가요? 그리고 신천을 가지 않던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 계획을 제일 먼저 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나도 우리 아버지 그 유지를 받아서 경제 계획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은 언행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 언행 하나하나는 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무심히 바보니까 그러지 전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를 왔다. 근데 다른 데는 안 가고 광주 향교를 찾았다. 다 의미가 있어. 향교 문화를, 유교 문화를 앞으로는 조금 더 진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만일에 향교를 안 거치고 참모들이 향교를 좀 들렸다 가시지요 해도 향교를 안 거치고 딴 데로 여기 앞에 서영교에 들렸다 가버려. 예컨대 그러면
대통령이 향교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다 그런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대화를 하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그런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상이 해방이 되어야 돼. 사상이 옛날 사고방식대로 강위, 공산당, 만능 이런 것으로 딱 매여 있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외국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해줘야 돼.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개혁, 하나가 개방입니다. 중국말로 카이왕 카이꺼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그 막둥이 아들이 정총과 정재훈과 올린 이거 정순영 TV를 봤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빠 우연히 제가 봤는데요. 아빠가 말씀을 좀 너무 거칠게 하신 것 같대요. 그래요? 저도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좀 알지 않겠어요? 아빠 좀 더 순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좀 순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다 해불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부터는 말을 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이제 30대 중반의 아들이라도 아빠에 대해서 참 보고 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냅둬보지. 그렇게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했어. 당연히 나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 개방을 하는데요.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 여기서 이제 개혁, 여기서 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자가 뭔 혁자인가요, 여러분? 개혁? 가족? 두 가지입니다. 가죽 혁자도 되고, 고칠 혁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 혁자로 해도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개혁 피로감을 자꾸 당시 우리 정부 인사들이 이 얘기했었더라고요. 개혁 피로감.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피로하다 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때는 해석을 가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가죽을 찢는 것인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피로감이 없겠냐. 피로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근데 이것도 다른 말로도 해석이 돼요. 고칠 혁자도 돼.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즉 내부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이 내부 제도. 내부 제도라고 하는 것을 국가로 좁혀서 이 얘기를 하면 뭔가요? 법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에요. 법률 시스템을 바꿔주어야 모든 것이 원상대로 돌아가. 특히 서구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무역도 전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 중국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안 했습니다. 무역에만 법규가 완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중국 업자들을.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뛰어버리면 어때? 무역할 때 전부 규정이 있지 않아요. 이 도착지, 그걸 FOA가 그럴 겁니다. 도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 딱 여기 요 물건을 내가 수출을 하는데 부산까지 떨어뜨려 주는데 얼마? 아니면 또 선착하는데 이 물건을 싣는 데에서부터까지만 나는 책임을 지고 그 후로부터서는 매입자가 책임져. 이게 참 무역법규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 또 하나,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따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본가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 무엇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원리금이 보장이 되어야 돼. 투자했다가 돈 띄어먹어 버리면 어때? 안 되죠. 또 과실소금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벌었어. 상해를 열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걸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전부 외국의 기업가들이 그걸 제도화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은행법도 만들어지고 전부 법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당신들이 투자해도 우리가 그걸 보장한다. 과실소금도 보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의 기업가들이 돈을
중국에다 투자를 해서 지금과 같은 중국 경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반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도 개혁이 되더라고요.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이 모든 것을 자기분이 다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물론 지금도 그럽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중국 교수들이 나한테 그래. 우리 중국에서는요, 당이 결정하면,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면, 전인대, 여러분 전인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기구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그걸 전인대 그럽니다. 전인대. 전인대는 거수하고, 쥐소 그럽니다. 중국말은 거수한다. 거수하고, 정협은 박수친다. 그것이 우리 중국입니다. 이렇게 민주화가 안 됐다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한 번 갔는데, 북경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요, 리지에 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지만 나이는 나보다 젊은데 머리가 크게, 그 얘기는 고생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살기가 좀 팍팍했던 모양이라. 정부 비판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교수가. 응?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불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좀 도태질까? 이 사회에서, 중국 같은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를 하고 돌아왔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후에 또 이제 방학 또 갔어. 가니까 다른 교수들은 전부 나와서 저를 이제 환영한다고 만찬을 베풀어줬어. 그런데 그 교수는 안 보여. 그 리제슌이라고 하는 교수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있어? 뭐? 리자워서 간부지에나? 물어봤어 내가. 왜 이 교수는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잡혀갖고 숙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거 놔두겠어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78년, 80년 일이면 그때보다도 10년 전 일이거든. 내가 갔을 때보다도. 내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일이니까. 그런 걸 제도를 하나씩 이제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그러면 민주주의의 어떤 나라가 민주 정치를 하냐 안 하냐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 같은 정치학하는 교수들은 잡습니다. 기준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제도화입니다. 그 정치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법치를 하느냐 아니면 인치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것이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 민주정치가 되는 것이고, 법이 무시되고 인치가 되면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대화버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100번 국회를 통과해야 돼. 법으로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 아니 저렇게 170석을 만들어 주었어. 그래도 마음대로 못한 것 보십시오. 왜? 소수 의견,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이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70석 모든 법률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의장도 또 상임위원장도 전부 민주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 지금 예컨대 공수처장 빨리빨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 생각은. 그런데 못해.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좀 국회의원을 170석 뽑아줬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그건 독재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이 다음 선거 때 반드시 부작용이다. 그런 건 무서워서 수적으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해 주었어도 그런 건 무서워서 못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결국은 허다하다 못 얻었으면 우리가 법을 고치겠다. 공수처 설치 법을 고치겠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국민의 어그리를 받아야 돼. 아, 민주당이 참을 만큼 참았어. 국민의힘이 너무 질질 끈 거야. 이 공수처는 만들어야지. 이런 여론이 형성돼야 돼. 국민들 사이에. 그래야 그 법안을 고치는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치란 것이 복잡한 것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개혁은 내부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고 개방은 이것은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문제입니다. 외부에다가 문을 여는 것이요. 그게 오픈도어요. 그게 개방 아닙니까? 개방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 특히 통상에 관한, 인적 교류에 관한 문을 열어. 그래야 인적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자본주의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과.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중국에 투자가 되고 중국에 만든 물건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그래서 외국에다가 문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방이에요. 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중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그 선진국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가보십시오. 값싼 물건. 예컨대 한 50달러, 100달러, 한 50달러 이하짜리. 그리고 비교적 뭐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100달러가 넘어가면 미국에서도 그건 큰 돈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1000달러 지폐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100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100달러가 얼마인가요? 11만 원. 그래 12만 원 거의 최고입니다. 환율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100달러짜리 더 이상 고가 지폐를 안 만들어. 또 실제 미국 가서요 카드 안 쓰고 현찰 100달러를 물건을 사면서 어디 가서 딱 내놓으십시오. 어쩌든가요 어디 미국에서 경험해 보신 분. 그 가게 캐셔가요 전기불에다가 100달러짜리를 보고 이렇게 몇 번을 비춰봐요. 이것이 진짜 돈이냐 위조지폐냐.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그래요. 부자 나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은 한 50달러 아래 정도의 상품 이런 것은 한 80% 정도가 중국 제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선글라스 하나 해변가에 가서 실제 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그냥 여름에 갔는데 눈이 부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가품을 살 필요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마켓에 가가지고 그냥 뭐 걸린다 하나 사니까 뭐 6불인가 뭐 7불인가 주라게 그런 걸 샀어요. 본게 중국 것이요. 그냥 써갖고 백사장 한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 몇 발자국 걸은 게 이것이 탁 끊어졌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건 전부 중국 제품이에요. 싸구려는.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비싼 돈 들이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놈들 혼을 내버려야 된다. 우리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국내 물가라는 게 있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란. 중국 제품에다가 고유료 관세를 매겨. 그러면 새 입은 늘겠지요. 반면에 서민들 생활은 어떨까요? 영향받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저거 7불에 살 수 있었는데 고유료 관세를 매겨버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10불로 올라가 버렸어. 3불 비싸게 사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특히 채소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많거든요. 미국. 그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얽혀 있어 지금 세계가.
그래서 국제 경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 정치, 국제 정세 이런 것도 유림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교양 있는 유림이 되는 것이에요. 늘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한문만 공부하려고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한문 학자들이 하는 것이야. 한문 박사들이 하는 것이요. 공은 번역하고 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거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하셔갖고 뭐 옛날에 조선 중기 때 공문서 번역할 일이 있으니까 연세 드셔갖고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저 교양 있는 유림이 되시면 된다는 것이 교양 있는 유림.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본이 되면 된다. 향교에 출입을 하시더니 역시 출입하기 전보다도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 이 마부경 양반 많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향교가 발전합니다. 향교가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비비왕래해야 돼. 정막 강산이 되어서는 안 돼. 유학대학도 정말 제 희망은 원서 접수한다 이렇게 하면 원서 낸 사람이 그냥 500명 와가지고 이걸 그냥 50명밖에 수용을 못한 500명이 원서를 갖고 시험을 해가지고 450명한테 떨어지고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향교가 발전한다. 그냥 사람 하나 모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친구 한 명 데리고 오셔갖고는 그냥 딱 아무개 친구 대권이라고 나 이번에 혼났다고 나한테 생색을 내고 그러시면 나간 죽겠어 정말로. 자,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덩샤오핑이 최고 지도자도 아닌데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는 화국봉이었는데 이제 제2인자였습니다. 등소평이가 모든 직책으로 봐서 다 부주석, 당으로 해서는 부주석, 공무원으로 해서는 부총리, 군대로 해서는 총참모장 이렇게 다 원직 회복을 했으니까 2인자지요. 그런데 그때 화국봉이가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등소평이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고에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북한을 들여다보는데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을 전부 미국 정보에 의존해. 미국은 계속 돌고 있어요. 정찰 위성이 이 평양 상공을 돌고 함흥 상공을 돌고 해가지고 찰칵 찍어서 하는 전부 분석을 하는데 축구 공 정도만 되면 다 분석이 가능할 정도. 내가 늘상 얘기합니다만 만일에 내가 이 반미 인사로 아주 뛰어나게 미국 사람들이 나를 저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려야 될 놈이야. 제 자식이 우리 정부에서 돈을 5만 달러가 들여다가 미국 국인 시찰을 다 시켜주고 했는데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반대되는 소리만 한다고 딱 CIA나 이런 데서 나를 찍어. 그러면 나는 행동 반경이 거의 위축돼 버릴 것입니다. 나를 목표로 딱 정하고 나를 정찰을 해. 그러면 내 말하는 것 하나하나 전부 자기들이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나를. 실제 그럽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박정희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이 그 광화문에 있잖아요. 거기서 청와대를 향해서 음파를 쏴. 옥상에서. 그러면 청와대 방에서 한 소리는 전부 캐치가 가능해서 그 음성 분석으로 해서 정보부장하고 뭔 얘기하는 거 다 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쏘면 벽에 부딪힌답니다. 음파가. 그놈을 수집을 해. 기계로. 그래갖고 그놈을 분석을 해. 그러면 딱 리핏 재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극비의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했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책을 해. 청와대 경내를. 그거는 이제 음파가 반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귀옛말로 서로 소개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북한 정부도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북한 미국보다도 조금 더 우월한 정보. 요것은 휴민트입니다. 어디 휴민트라고 있니까? 사람 직접 가서 그래. 인간 정보라고 해. 인간 정보. 그것만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우월해.
우리가 심어놓은 거기도 우리가 심어놓은 적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적자가 있지요. 다 똑같아.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를 빼다가 일로 주어. 근데 그것은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만일에 그것이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신변에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언어가 갖고 오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좀 더 낫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지금도 미국 정보에 의존해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미국이 얼마나 미국, 중국 국내 사정을 잘 들여다봤겠어요. 저 사람이 등소평이 실질적 1인자다. 딱 알아. 2인자씩 하면 다리고 왔어도 백악관에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최고 외우를 하지 않는가요?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또 반대로 이제 등소평이가 중국에서 실질적 1인자구나 하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대통령이 나갈 때 우리 대통령 뭐 가보면은 현관까지 안 나가요. 보통 안 나가. 그런데 이양 현관 저 앞에까지 나가서 맞아드리고 막 이제 그런 것이 전부 텔레비에 비쳤어. 그때 저도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탔죠. 야, 바로 또 이제 그 무렵에 그 언저리에 바로 파국봉이 이제 하나씩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80페이지로 건너갑시다. 아직도 지금 성감이 안 왔어요. 40페이지 남았어. 제12차 및 제13차 전당대회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당 주석의 임기가 5년이야. 한 번은 그때마다 한 번씩 뽑힙니다. 그러나 한 번 뽑히면 거기도 되게 한 번은 더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쭉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당선되면 그 다음에 한 번은 시켜주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만일에 한 번 당선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좀 모질한 놈이에요. 되게 관례화 돼 있어요. 4년 가지고 어떻게 업적을 다 평가하냐. 8년은 시켜줘 봐야지.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카터도 떨어졌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원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뭐라 할까, 이 상업적 정치, 커머셜 파리틱스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연임을 할 수 있다. 나 같은 성격을 특성을 지닌 사람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도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표를 분산 안 시키고 딱 얼굴을 매야 내가 연임이 됐다 하는 것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외골수로 나가는 거예요. 내 고정표 확보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아버렸어, 이번에. 그것이 안 맞으면 뭐예요? 그것도 운이 있어요. 만일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거 100% 트럼프가 됩니다. 왜? 공화당 표가 훨씬 많이 민주당보다. 항상 선거해보면 그래. 공화당이 결집력이 강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켜주는 것은 거의 관례야. 그런 조건으로 볼 때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떨어져 버렸어. 그게 이제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2차 전당대회, 13차 전당대회 이렇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중국 경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를 우리는요 그냥 정책 바뀌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 공약하고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걸 위반하고 국회에서 그걸 이제 입법하고 이러면 정책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기 전에요 반드시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인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특색. 예. 사회주의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이 공익 우선이야. 간단합니다. 사회주의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익 우선이요.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재화를 공공에다가 공공의 이익에다 먼저 쓰고 생산도 또 그에 따라 그에 맞게 하고 분배도 그렇게 맞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 발전이 안 되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중국같이 그런 나라가 아니 자본주의를 그대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모순이에요. 그러려면 공산주의를 포기해야 돼요.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여기서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해. 지금도 사회주의 한다고 합니다. 이거니까. 지금 사회주의를 포기한단 말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회주의를 한다고 해. 다만 그 사회주의는 중국의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이 했던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것이. 소련과 우리하고 환경이 달라. 여건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특색에 맞는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를 하겠다. 그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어. 시간이 뭐 지났어요? 아니, 안 지났죠. 아니, 그냥 봤어. 자꾸 시계를 봤어 하면 여기 안 나오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부동산 그것은 공유 경제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하지 않아요. 공유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허락되지 않은 토지는 그것은 모두 당연히 국가 것이요.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일을 해봤자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먹기 하니까 일을 안 해. 부동산 그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일정 정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본주의로 돌아가야 돼.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땅 사면 네 것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해서 땅을 사겠습니까? 서울에다가 투자해보면 그냥 뭐 금방 뭐 몇 억씩 올라가본다더만. 어저께 TV에 나오대요. 광주도 뭐 몇십 프로가 뭐 20%인가가 외지인들이 다 투자를 해줬다대요. 광주 아파트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경상도 사람들이 많고 충청도 사람들이 많고 막 서울 사람들이 다 매입자들 주소를 조사해보니까 그런다고 같은가요? 돈 벌 수 있으니까 서울서에까지 와가지고 다 부동산 투자하고 가고 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로 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러면 기본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재적인 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소유는 국가 것으로 하되 그 제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는 한 점유권만 인정하는 것이. 소유는 국가 것으로 하되 점유권을 인정을 해. 근데 점유권을 야, 네 한 10년 점유해. 우리 보통 뭐 부동산 점유계약 맺으면 5년 하고 막 10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 10년 너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 그럼 뭐 10년이 번쩍값으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10년 하면 또 국가에서 가져가볼 것이지 못하게 죽어라고 애써서 내가 부동산 돈 들여서 사. 안 사버려. 그러니까 점유기한을 50년을 지어라. 점유기한 한 번 내가 부동산을 오늘 매입을 해. 소유권은 나한테 안 와. 국가 것으로 남아 있어. 근데 50년간 내가 점유를 할 수 있어. 50년이면 여러분 반세기 아닙니까? 반세기. 세대로 해도 두 세대야. 25년에서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원 제너레이션으로 잡으니까 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그놈 갖고도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투자를 안 해. 그럼 뭐 50년 지나보면 다시 정부가 가져가본디 국가가 가져가본디 그러니까
또 어떤 제도를 두고 상속이 가능해. 이 무엇에 대한 상속? 점유권에 대한 상속이 가능해. 소유권의 상속은 안 돼. 이 점유권에 대한 상속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딱 그때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 책 쓰기를 좋아해요. 중국 특색 그 사회주의에 관해서 책이 서점에 가보는데 꽂히는데 아주 100가지 이 책들이 꽂혀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책 사기를 좋아하니까 또 겁나게 사서, 사실은 제가 요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막 어깨가 쑤시고 막 그러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중국을 갔다 오거나 외국을 갔다 올 때 책을 그렇게 사가지고 와요. 책은 뭐? 책이 무겁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항공 비행기를 타면 20km까지가 그 돈 안 주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20km가 다 차버려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책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쳐내고 들어가야 돼. 핸드캐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깨가 어장 나고 다 그런 거죠. 또 오늘 비 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도 여러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 비싼 책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어. 좀 잡지나 이런 종류들은 전부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발간되는 그 월간 잡지 이런 것도 전에는 다 글 쓸 때, 논문 쓸 때 필요하니까 다 꽂아놓고 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전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원어로 써진 그 책들이 그걸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인수해갈 사람도 없고 도서관에서 가져간다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막 달라겠어요. 기증을 해달라고. 지금은 그런 리가 않습니다. 도서관도 책을 안 봐, 학생들이 우선.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라. 그러니까 도서관, 조대 같은 데도 이제 도서관이 풀로 차버렸어, 건물이. 그렇게 퇴직한 교수들이 기증한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 퇴직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수지 맞아 버렸어요. 엄청나게 백가지다 내놔버렸어, 내가 책을. 이렇게 그냥 반대로 팔아서 종으로 이렇게 페이지 모으신 분들한테 팔아가지고 라면 사서 끓여놨다. 내 연구실 앞에서 아주 몇 수회를 가져갔어요.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어찌하시더라도 모르겠던 게. 다음에 그 시기에 화국봉이 좀 이제 쫓겨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덩샤오핑이 만일에 우리 같은 졸장도 범부라면 본인이 그 최고 자리에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런 욕심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덩샤오핑은 달라. 절대 자기가 최고 자리에 스스로 안 올라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당연히. 이 투쟁 경력이나 공산당 지하에서는요, 투쟁 경력, 혁명 과정에서의 투쟁 경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가 혁명할 때 1910 공산당이 21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그때부터 1945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걸 이제 혁명 과정이라고 치는데, 네가 그 혁명 과정에서 뭔 일을 했어? 이걸 굉장히 불러서도 그만 안 된다. 그때 고생한 놈들이 권력을 잡아야지, 최고 지도자에 올라가야지, 이런 얘기거든. 어찌고 맞는 얘기죠. 뒤에서 쏙 빠져갖고 구경했던 놈들이 높은 자리에 가본 거 그것도 안 맞죠. 왜 근데 향교를 위해서 누가 좀 돈 좀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받아야죠. 돈을 쓴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서 빵이나 주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 쓰겠습니까? 하고 이치 않는 일이에요. 등소평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 젊은 사람들을 발탁을 합니다. 다음 정치 지도자 세대로 그 사람
중에 누구냐? 허요방입니다. 허요방. 후야오방. 후야오방. 허요방이라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딱 총서기를 올리지 않던가요? 당의 총서기. 당의 총서기가 이제 옛날에는 당의 주석이 있었어요. 모택동 주석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당 주석이라고 했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석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총석이라고 하자. 이쪽에 지금 신분군 비슷한 직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총석이니까. 총석이니까 영어로 하면 General Secretary 그럽니다. General Secretary는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반 비서관. 사무총장. 사무총장을 General Secretary. 유엔 사무총장을 그래서 우리가 General Secretar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총재 그걸 않고 유엔 총재 그러면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1인 집권적으로 그렇게 비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 행사하지만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으로 유엔도 하지 않아요. 사무총장이 제일 높지요. 총회 의장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총회 의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 그 회기 끝나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총서기를 후야오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샤오핑 생각은 그랬겠죠. 저런 젊은 인재들을 내가 이렇게 불러서 키우면 아마 내 말을 잘 듣고 100%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생각이 달라. 이 사람들은 덩샤오핑에 의하여 발탁이 됐지만 좀 더 급진적이야. 우리 중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 일이 생기는가요? 이렇게 이제 후야오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서 뭔 일이 생겨요? 천안문 사태가 생기잖아요. 바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선에 갈등이 생기니까 여전히 중국 지도층의 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인민의 기층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경제 발전시켜가지고 있는 놈 더 부자 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 또 한 절반 정도는 아니다. 인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돈이 좀 만들어져야 그 돈을 써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이 다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갈등을 해. 그걸 이제 노선 갈등, 노선 투쟁이라고 해. 지도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투쟁이 일어났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개혁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호요방 같은 사람. 근데 이제 그때 여전히 또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 리펑 같은 사람입니다. 리펑. 중국 발음으로 리펑, 우리 발음으로 이붕 그럽니다. 리펑 같은 사람 생각이 달라. 안정이 담보된 가운데 개혁도 개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개혁 개방적으로 가버리면 그 안정성이 깨지면 결국은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신들처럼 막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외국에다 문 열어버리고 제도 뜯어 고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가지고 갈등이 생겨. 그런 판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합니다. 천안문 사태를 두고 두 지도층들 간입니다. 엄청난 투쟁,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만일에 이 투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완전히 전멸하는 것이고,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 안정을 중요시했던 우리 보수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덩샤오핑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덩샤오핑이 가운데서 딱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중국 정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등소병이 호요방 같은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 놨으니까 호요방 편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머리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딱 보더니 당신들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토론하라고 하시오. 딱 나중에 결판을 내려요. 누구 편 들어보든가요.
보수파 편 들어보라. 등소평이. 리폼 편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 보수파들 주장에 힘을 실어줘 보라. 그거의 등소평의 그 고도의 뛰어난 정치력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중국 사회가 혼란스럽다. 혼란이 오면 개혁개방도 깨진다는 것이. 안정 가운데 다시 정치를 안정시켜 놓고 다시 외국의 문을 개혁개방을 추진하더라도 일단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보자. 그 천안문 사태야. 그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참 민주 인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또 미국으로 망명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전국을 돌면서 중국 인권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화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제 21장 80페이지, 82페이지에 써진 이야기인데요. 81페이지에 써진 것 여러분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이게 이제 경제적 그 용어인데, 그와 같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그 당시 80년대 초인 80년대 중반 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현실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그런 것을 이론화 시켜놓은 것이 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고 그 핵심은 내가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문 사태와 강택민 체제의 등장. 장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강택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폼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호요방 같은 사람 숙청되지요. 숙청되고 있습니다. 종적을 감춰버렸어 후보로. 나중에 호요방의 뒤를 이어서 또 조자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짜오지우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도 호요방과 가도 결국은 이 사람도 권력에서 그렇게 등소평이한테 어찌 보면 체인 거죠. 등소평이에 의하여 발탁이 되었다가 등소평이에 의하여 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저 두 놈 너무 급진적이에요. 안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보수파를 전면에 내세울 사람은 또 아니야. 그의 등소평이의 용인술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저민입니다. 장저민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중앙 정치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 정치인이에요. 그런 점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출세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 원장님이 아무리 광주에서 명의라고 소문이 나도 서울서 활동 안 하면 전국적 명의 반장에는 못 들어가. 여러분, 양반도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국반이 있고 향반이 있다니까. 예컨대 뭐 안동 김씨들 잘 모르잖아. 안동 김씨도 뭐 피가 여러 피가 있다 뛰어.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끼리는 언필칭. 그건 김아부개한테 들었던 얘기요. 언필칭 자기들은 이제 국반이라고 해. 그 반열에 들어가야 이제 어디 가서 내놓으라 이제 큰 소리를 쳐. 우리 나주 오가 같은 이제 오가들은 향반이다 그게 향반. 요 지역에서는 나주에서는 제일로 뭐 친답니다. 나주에서는 제일 그 이름 있는 성시로 뼈대 있는 성시로 친답니다. 뭐 8대 성인가를 치지 않습니까? 나주에서 그다음 그 8대 성 중에서 제일 먼저 오가를 쳐요. 근데 그게 향반밖에 안 된다. 그죠? 이게 뭔 소리 있습니까 지금? 자기 행동거지가 발라야지. 옛날에 뭐 서상파랑부가 좋은 일 있겠어요. DMA가 있습니다. 응? DMA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저민을 불러들이는데, 장저민은 상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앙 정치 무대에 가까이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다만 상해에서 있을 때 업적이 있어요. 공산당에서 사람 발탁하는 건 반드시 실적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맡았던 직책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냐 이걸 따져. 장저민이가 상해에서 활동할 때 잘했어. 우선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소요가 났어도 뭐 노동자 파업이 났어도 그걸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다. 또 상해가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발전했다. 이런 그 업적이 있어. 그러니까 저놈을 데려다가 당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등소평이가 직접 발달한 거예요. 이게 장정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정민이가 한 시대를 풍미했지 않아요. 장정민 시대가 한 10년 났습니까? 장정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노쇠했고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천안문 광장 그 막루에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후진타워보다도 더 상석에 쓰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서도만 어찌 보면 바로 직전 주석이 더 애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장정민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정민의 권력에 파워가 무게가 실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 관리를 잘했던가 봐요. 이 장정민이가. 그런 것이 그 사진을 보고 이 같은 사람들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83페이지 보면 이제 후야오왕 얘기도 나오고요. 이 짜오지양 얘기도 나옵니다. 후야오왕이 실각하고 그 자리를 뒤를 이었던 사람이 짜오지양인데 이 짜오지양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계 일선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나옵니다. 84페이지 보면 1989년 4월에 후야오왕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장례식장이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천안문 사태에. 그러면서 관을 메고 젊은 학생들이 애도를 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군중들이 달라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개혁을 외치고 보수파들 입헌 나가라 막 이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전국으로 확산된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87페이지 장정민 체제 등장 배경과 특징도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중부구 경제 발전과 등소평의 리더십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